2024년 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1일 첫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는 국내외적으로 큰 선거가 두 건이나 있습니다. 4월엔 국내 총선이 예정이 돼 있고요. 11월에는 미국 대선이 있지요. 국내 총선 그리고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올해 첫 인터뷰 손님을 모셨습니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저희 이렇게 소박한 매체에도 출연을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2024년 첫 해에 선생님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인데요. 그동안 저희 편의점 혹시 좀 보셨습니까? 네, 뭐 저희 집사람이 이제 네. 아주 열렬한 이제 애청자가 돼서 정말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보고 있죠. 예. 예. 아유, 그동안 저희가 제대로 잘 했는지 갑자기 반성을 하게 되고 고개를 그래도 뭐 숙이게 거의 되는데. 뭐 한 달 반, 두 달 사이에 거의 뭐 20만을 돌파했으니까 네. 상당히 성공적인 유튜브 채널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실 선생님 모셔도 될까 처음부터 말씀은 많이 여쭙지만 잘 모실 수 없었던 게 아직 형편이 여의치 않았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신년을 맞이해서 선생님 모시게 돼서 너무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윤석열 정부가 올해로 이제 3년 차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지난 시기에 진행됐던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선생님 좀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우선 그것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글쎄요, 뭐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가장 큰 의미라고 하는 것은 네. 문재인 정부가 했던 그런 정책은 안 하겠다. Anything but 문재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네. 기본인데 그래서 하여간 뭐 현 정부에서는 안보 잘했다. 뭐 한미동맹 잘하고 한미일 3국 공조를 강화시켜서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완전히 구축했기 때문에 네. 튼튼한 안보를 갖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국익 외교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해외 순방 상당히 많이 했고 그리고 영업사원 1호로서 네. 상당히 많은 국익 창출을 국부 창출을 가져왔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한국의 위치를 확실히 세웠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격이 상당히 올라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네. 근데 하나씩 뜯어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 가령 안보 정말 우리 안보가 나아졌을까요? 요즘 해외 가면은 한반도에서 전쟁 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들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가자, 그다음 타이완 해협이냐 아니면은 한반도냐. 요즘은 한반도 쪽으로 많이 기우는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이 타이완 두고 싸울 의사가 별로 없을 것 같고 네. 그렇다면 한반도가 다음에 화약고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네. 뭐 국제 투자 업계에서도 네. 한반도 상황 상당히 불안스럽게 보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건 우리 현실을 보면 알겠죠. 남북한 관계가 상당히 악화가 됐고 언제라도 우발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안보 그렇게 좋은 점수 주기가 어렵지 않은가. 네.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네. 전쟁 원인을 없애는 것이 더 바람직한 맞습니다. 것이 전쟁 일어나서 이기는 것 그러면서 네. 많은 희생자를 가져오는 예. 것 그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그런 게 있고 두 번째 국익만 하더라도 뭐 여러 언론 매체에서 나왔습니다마는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이 오셔서 네.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서 뭐 거의 560억 불 정도 투자를 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정작 받아온 미국의 투자는 뭐 70억 불이 안 된다는 네. 말입니다. 거의 뭐 7, 8배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뭐 영국 가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다면 이게 퍼주기 자해 외교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영어로 홀로잉 아웃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자본과 기술이 미국으로 가고 선진국으로 가고 우리 자체는 소위 도너츠처럼 네. 가운데가 텅 빈 네. 속빈 강정처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국익 외교에 대한 우려도 좀 있다고 보고요. 네. 국경 외교만 해도 좀 그래요. 뭐 글로벌 중추 국가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다. 네. 우리가 세계를 이끌어 나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강하게 주는데 예. 그런 나라에서 뭐 부산 엑스포 파리에서 선거 결과를 보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29표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가 110표를 넘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한 비근한 사례겠죠. 그다음에 우리 뭐 대통령께서 지난
작년 9월에 유엔 총회에서 그 무탄소 연합이라는 걸 네. 구상을 해서 네. RE100, 네. 그 Renewable Energy 네. 100이라고 하는 그 유럽 국가들이 만든 기준인데 네. 그래서 재생에너지 사용하는 거 네. 그걸 교체하는 예. 대체하는 새로운 어떤 국제 표준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호응도가 높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얘기를 들어서 가령 국경 없는 기자회가 한국의 언론자유 지표를 보면은 네. 뭐 지난 정부보다는 상당히 하향 곡선을 그렸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코노미스트 나오는 네. 민주주의 지표만 하더라도 지난 정부에 비해서 뭐 7단계, 8단계 이렇게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보면은 국격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네. 생각이 생각이 들게 되고요. 그다음 더 심각한 문제는 네. 그렇게 하고 봐요. 외교 정책이라는 건 국민적 합의 결과로 나와야 되는 건데 네. 그게 없었다는 게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하고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네. 소위 반국가 세력으로 적대시해버리는 그런 상태. 네. 그럼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의 소위 국내적 기반이라고 하는 게 네. 양극화가 돼버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네. 좋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은 걱정이 많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좀 평가를 내린다면은 네. 이게 저는 이게 보면서 2001년 그 주니어 부시 네. 대통령이 취임해서 네. 그때 이제 미국에서 들고 나온 게 니오콘 신보수주의 네.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재현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신보수주의라는 게 네오콘이 그렇거든요. 첫째는 미국이 도덕적 가치가 절대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미국이 패권국으로서 소위 일방주의적 정책을 하게 되는 네.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공세적 현실주의에서 뭐 필요하다면 테러 국가에 대해서는 뭐 선제 타격도 가능하다. 네. 요 세 가지 틀인데 그걸 지금 윤석열 정부에 적응을 하면은 우리가 도덕적 절대주의, 우리가 지금 가치 외교를 하는데 보면 우리 가치가 보편적 가치고 그게 절대적이라는 게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리고 일방주의 같은 경우는 뭐 세계를 대상으로 한 소위 패권적 일방주의는 아니지만 네. 북한을 대상으로 해서는 우리의 일방주의적 시각이 상당히 강하고요. 세 번째 뭐 가령 선제 타격론부터 시작해서 응징론 이런 것들 쭉 보면은 그 주니어 부시 있었을 때 미국의 공세적 현실주의가 한국에 되살아나는 것 아닌가 하는 네. 그런 인상을 갖게 됩니다. 아, 갑자기 너무 길게 제가 답변을 했네요. 네. 아니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새해 벽두부터 진짜 긴장과 공포와 혹시라도 이 나라에 한반도에 무슨 위협이 또 발생할진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먼저 앞서기도 하는데요. 제가 쪼개서 하나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한반도 무력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뭐 배제할 수는 없겠죠. 예.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계획에 의한 한반도의 무력 충돌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아, 예. 뭐 평양이나 서울, 워싱턴이 합리적 행위자라고 하면은 네. 플랜에 의한 무력 충돌을 감행할 거라고 보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면 우발적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네. 나오는 것들은 있죠. 뭐 가령 금년 초에 이제 가령 작년에 이제 미국 네. 그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이라고 하는 데서 네. 낸 그 중장기 정보 예측 보고서가 있어요. 네. NIE라고 하는데 네. National Intelligence Estimation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한의 행태를 다룬 게 있죠. 그래서 세 가지 이제 가능성을 얘기해요. 예. 북한이 강압 외교를 계속하는 거, 공세적 억지적 전략을 펴는 것, 네. 방어적 억지 전략을 펴는 것 하는데 공세적 억지 전략이나 방어적 억지 전략을 청할 가능성은 적지만 강압 외교는 할 것이다. 그럼 북한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이제 자기들 핵무기를 갖고서 네. 자기 외교적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제 고압적 행동을 할 건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분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예. 또 어떤 미국의 학자들은 사실 중국의 네. 변수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중국의 변수. 중국이 예. 타이완 문제에서 중국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전 분쟁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게 되면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면은 미국 전력이 결국 한반도에 집중하고 예. 대만에서 중국 분쟁. 유리한 고지를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네, 있는데 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예.
우발적 군사 충돌 가능성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휴전선 인접 지역에서 GP 근방에서 혹여라도 뭐 생길 수 있는 충돌 가능성. 지금 보세요. 자, 남북한 간의 모든 통신선이 차단이 됐죠. 네. 그다음 9.19 군사합의 결국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무효화시켰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서해에 있는 북한의 해안포들 전부 다 개방시켜놨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있으면 다 실사격 훈련 같은 것도 이제 전개가 될 것이고. 네. 그래서 그 남북한 간에 뭐 그렇다고 또 이제 대화 채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발적 충돌이 있었을 때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데. 그런데 반면에 또 남과 북은 전부 다 아주 공세적인 그 대응 자세를 가지고 있다.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북에서 도발을 하면은 1초 안에 100배, 1000배로 대응을 하라. 대응을 하면 북에서 또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대응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 아주 사소한 군사 충돌이 재래식 전투로 확전이 될 것이고. 북한은 결국에 재래식 전력에 있어서는 한미 연합 전력에 비해서 아주 열세하기 때문에 북이 전술 핵무기 쓰지 않는 데는 보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휴전선에서 지금 100km 이내에 거의 2천만 명 주민들이 살고 수도권에 있는데 거의 다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에 엄청난 재앙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서해에서 우발적 충돌이든가 무장지대에서 우발적 충돌, 동해에서 우발적 충돌, 또 더 나가서는 이제 봄이 되면은 이제 남풍이 불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전단살포가 또 전단살포 금지 조항이라고 하는 게 의원결정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 대북 사업자들은 이제 북한에 이제 전단살포를 할 거고 그러면 북한에서는 고사포 갖고 그걸 또 쏘을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또 반응을 하게 되면 또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자 9.19 군사합의 이제 사실상 이제 무효화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최전방에서 이제 드론 정찰 비행을 시작할 텐데 거기서 북쪽에서 또 요격을 시키려고 그럴 거고 그럼 우리가 대응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우발적 충돌이 지금 남과 북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자세 강하게 응징하라. 필요하다면 선제 타격도 하라. 이런 교리하고 연결이 되면서 한반도에 상당히 그 불안한 사태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올해 선거가 4월 달에 있는데 선거 앞두고 혹시라도 우발적 충돌이 벌어진다면 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뭐 그게 전통적으로 보면 특히 이제 보수 정부가 집권하고 있었을 때 북풍이라고 해서 그 남북한 관계가 이제 악화되고 그 긴장 상태에 있을 때 그게 남쪽 내에 있어서 선거에 총선이나 지방자치 선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거는 뭐 당연히 피해야 되겠죠. 과거에 이제 사법적 판단이 나온 것도 있고 정말 국내의 정파적 정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남북한 관계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악화시키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4월 앞두고 혹여라도 발생할 위협이 존재할까봐 그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중국 얘기 좀 여쭤볼게요. 사실은 이제 그동안 경제적으로 오랫동안 거의 30년 넘게 한중 관계를 맺어오면서 우리도 경제적으로 상당한 이득을 얻었고 또 외교 안보적으로도 가치 있는 외교였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대중 외교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선생님 그 문제는 좀 어떻게 지켜보세요? 사실 뭐 윤석열 정부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미국하고 같이 간다. 얘기하고 중국하고는 뭐 소위 현상 관리만 한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했거든요. 얼마 전에 또 윤석열 대통령 발언 중에서 그렇게 얘기한 이런 발언이 있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하고는 교류도 하고 협력도 강화해 나가지만 중국하고는 교류를 해 나간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이제 박진 의원이 이제 외무장관 했었을 때 천진에서 이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났죠. 그때 상당히 재미있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어떤 장면인가요? 왕이 외교부장은 결국에 한국과 중국은 지향하는
방향에 네. 공통점이 있다. 아하. 그러니까 구동존이. 구동존이. 예. 그러니까 같음을 추구해 나가면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자. 예. 그래서 같음의 방점을 뒀거든요. 그런데 박진 당시 외교장관은 어떻게 발언을 했냐면 우리는 화의부동이다. 화의부동이다. 그러니까 예. 화의부동은 논어에 나오는 군자는 화의부동하다. 즉 화의, 부동. 그러니까 같지는 않지만 소위 조화롭게 지낸다라고 하는 건 다름의 방점을 주거든요. 거기서 큰 차이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 관련자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한국의 화의부동 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중국하고 맞지 않다. 그러니까 중국은 구동존인데 한국에서는 화의부동이 나왔으니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전에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과거에 한국 정부는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전부 다 구동존의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름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 와서는 이게 달라졌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 정부는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잖아요. 가치 중심. 그러면 중국적 가치와 한국적 가치는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고 그건 한국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하고는 사실 같이 갈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중 관계를 원만히 관리해 나가겠다. 그런 입장이니까 교류만 한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걸 탐탁하게 생각하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령 그런 상황에서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이 서울 오기는 상당히 힘들 거예요. 시진핑 주석이 원래 지난해에 온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불발이 됐고 그래도 올해는 오지 않겠냐라는 정부 당국자들의 노력 그 방향으로 밀어간다는 입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도 온다고 하는 얘기는 안 했죠. 지난해 6월인가 될 거예요. 류진송이라고 중국 외교부 소위 아시아 국장이 서울 방문했었는데 그때 그 친구가 와서 분명히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불가론을 얘기했을 때죠. 정상회담 쉽지 않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고요. 그리고 그 이유를 미국 편향적인 외교 정책을 판다라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다음에 설령 정상이 한국을 방문한다고 하더라도 한중 관계가 정상화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운을 띄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나 시진핑 주석도 서울 오면은 얻어갈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한미 동맹은 가치 동맹이요. 그 가치 동맹의 큰 소위 우산 아래 한미 간의 군사 동맹, 경제 동맹, 기술 동맹, 문화 동맹, 정보 동맹 하겠다고 딱 얘기를 했는데 그럼 한중 간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와서 시 주석 보고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북한 핵무기 포기하도록 설득해달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만 중국이 동참하자고 얘기를 하고 대만 문제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이런 얘기를 와서 시진핑 주석이 와서 듣고 싶어 할까요? 그렇죠.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정부 내내 어쩌면 시진핑 주석의 방안은 없을 수도 있겠네요. 답방은 없을 수도 있고.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러시아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가 155mm 포탄 지원 문제가 사실은 완전히 우리 국방 문서가 리크되면서 알려져서 진짜 이게 물론 우리 정부에서는 부인하고 있긴 합니다만 한국과 러시아 관계를 걱정하고 우려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러시아 쪽에서 분명히 얘기했죠. 그러니까 한국과의 관계는 거의 적대적인 관계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게 구체화되는 게 김정은이 그 극동 러시아 방문하는 것, 그다음에 라바로프, 라바로프 외무장관, 소이구 국방장관이 평양을 방문하는 것,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아주 긴밀하게 공고화되는 것, 이런 것들은 어떤 한국과 러시아 관계의 어떤 다른 이미지, 그 반면, 그러니까 거울의 다른 면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일 관계도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게다가 현대자동차가 정몽구 회장께서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던 생페테스부르크 현대자동차 공장을 14만 얼마에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이제
러시아 측에 매각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게 봤었을 때 예. 한일 관계는 뭐 어떻게 보면 최악이라고 봐야 되겠죠. 러시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어떤 기대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러시아는 한국의 관계 개선을 상당히 희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경제 관계 같은 데는 예. 한국이 상당히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한국이 뭐 석유를 팔고 싶어 할 거고 네, 뭐 그렇죠. 사할린2 같은 네. 데서 예. 러시아 석유를 팔고 싶고 그다음 천연가스 팔고 네. 싶고 뭐 팔 게 많겠죠. 예, 예. 그리고 또 저희들도 한국도 한국도 이제 러시아에 줄 수 예. 있는 게 많고 투자도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한국을 경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보는데 예. 그러나 이제 안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러시아하고 관계가 악화가 되면은 예. 한일 관계의 미래를 장담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죠. 그렇군요. 사실 한반도는 늘 다자주의, 다자외교로 이거를 돌파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지금까지는 보면 미국 일극주의 외교에 몰입하는 것은 왜 그럴까? 다른 나라들도 다 안 그러는데 유일하게 한국만 적극적으로 미국 중심주의 외교를 한단 말이죠. 이것이 낳을 어떤 향후의 미래 이런 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 그건 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네. 대통령이 이제 자문을 해주는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네. 어떤 미국이 절대적 우월성에 대한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월성에 대한 신념. 예.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전략 경쟁한다 예. 게임이 안 돼. 기본적으로 미국이 압도적으로 압도적인 지위에 있다라고 있다. 하는 인식이 강하고 네. 그리고 미국이 표방하는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네. 뭐 자유, 민주주의, 인권 이런 가치라고 하는 게 우리하고 가치가 같아. 그러니까 가치의 가치가, 동일성. 예, 예. 그다음에 과거에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어. 그러니까 네.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이제 소위 그 보온을 해야 되는 보은. 네. 이제 그런 것도 작동을 하고 예.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네. 미국하고 같이 가는 것이 예. 우리의 생존과 번영과 국격을 담보해 줄 수가 있다라고 네. 하는 그런 확실한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렇지만 선생님 저희가 미국하고만 잘 지낸다고 해서 이 복잡한 국제 질서 속에서 한반도 정세를 평화 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냐. 그러니까 EU 국가든 뭐 일본, 뭐 러시아, 중국, 뭐 북한,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좀 다양한 좀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지. 미국하고만 친하고 다른 친구들하고는 불편하게 지내면 이게 되겠습니까라는 글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를 보면서 저는 가치 지향 편향적인 것도 있지만 네. 색깔 편향적인 게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색깔 편향이다. 예. 그러니까 컬러 바이어스도 된 게 예. 있는데 그게 보면은 미국, 네. 가령 영국, 예. 호주, 캐나다, 뭐 네덜란드 예. 쭉 한번 보세요. 예. 대통령이 순방한 국가들이라는 게 대부분 보면 서방 예. 소위 백인, 소위 선진국들. 선진국이네요. 그래서 진짜. 이런 것들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윤석열 정부에서 일하는 분들이 네. 문명과 야만의 시각에서 국제 질서를 보는 것 아닌가. 문명과 야만. 그러니까 네. 미국을 포함해서 G7 멤버들, 예. 나토 국가들, EU 국가 네. 이런 국가들이라고 하는 것은 문명이고 네.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이런데 북한 같은 데는 야만이라는 것 아니냐. 그럼 우리는 문명에서 편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예. 이런 건 19세기 말에 그 후쿠자와 유기치라고 하는 사람이 네. 타라 입구, 일본이 잘 되기 위해서는 아시아에서 벗어나서 네. 그 구주로 가야 유럽으로 된다. 들어가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근대화를 예. 앞당겨야 된다. 예.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명치유신의 이제 예. 큰 축이 됐지만 예. 그런 걸 다시 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우리를 서방하고 네. 소위 동일시하는 동조화하고 싶은 그걸 뭐 이제 영어로는 옥시덴탈라이제이션. 왜냐하면 우리 에드워드 사이드의 예. 그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예. 오리엔탈리즘이 그 원흉이 그걸 만들고 집행하는 그 사고가 네. 옥시덴탈리즘입니다. 그러니까 서방적인 것은 옳은 것이요, 동방적인 것은 그런 것이죠. 서방적인 것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동방적인 것은 관능적이고 감성적이고, 그 다음에 서방적인 것은 선이요, 동방적인 건 악이요라고 하는 이분법을 갖고
보는 게 오리엔탈리즘인데 예. 오리엔탈리즘을 만든 게 옥시덴탈리즘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서방 우월주의라고 하는 게 깔려져 있는데 우리 정부는 거기에 편승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인상을 강하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21세기에 지금 아주 다변화된 시대에 19세기적 마인드, 19세기적 사고로 국제관계를 풀려고 하면 이게 국익에 부합하는 정치, 국익에 부합하는 외교가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근데 그 결과가 네. 이번 2030 엑스포로 드러난 것이죠. 그게 이제 드러난 건데 예.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하고 이제 같이 가고 네. 미국의 동맹 국가들이 도와줄 거라고 봤는데 네. 그 글로벌 사우스 네. 소위 개발도상 국가들 예. 또 아랍 세계, 아프리카 예. 이런 국가들 역할들이 상당히 컸습니다. 커졌다라고 예. 하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게 미국이라고 하는 윈도우,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볼 것인가 네. 아니면 우리가 직접 세상의 다양한 것들을 봐야 될 것인가 네. 예. 이런 건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쭉 그다지 그 국제관계에 눈이 밝지 않더라도 미국 중심적 사고가 낳을 폐단이나 폐해가 당장 IRA법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국내 정치적으로 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치워버리고 자기네 국익을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선택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본 문제 좀 여쭤볼게요. 사실은 미국 못지않게 일본에도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보기엔 좀 과한 거 아닌가? 이제 특히 그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여전히 마치 일본 정부 입장에 뭔가 일본 정부가 오히려 한국 정부가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방식으로 역할을 미루는 이런 걸 볼 때 좀 화가 나는 국민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예. 그 뭐 현 정부가 보는 한일 관계를 보는 거는요. 네. 안보적 시각에서 보는 게 강한 것 같아요. 경제보다는 안보. 경제보다는 안보적 시각이 강해서 예. 우선 첫째는 자 북한의 위협을 가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네. 한미동맹도 중요하지만 한미일 3국 군사공조가 상당히 중요하다. 네. 그러려고 하면 일본하고 잘해야 예. 된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강하고 두 번째 어떻든 간에 중국이 부상하고 있다. 네. 중국의 부상이 예. 우리에게도 위협이 되고 일본에도 위협이 되는데 그런 거 과정에서 예. 한일 간의 협력이라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위협 인식의 시각에서 봤을 때 한일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게 필요하다. 네. 그건 안보의 이유도 있고 다른 하나는 가치. 가치. 그러니까 공동의 가치를 지향하는 점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한일 관계를 잘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데 예. 정작 일본의 시각은 또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예. 일본은 안보나 가치 부분에 있어서 네. 한일이 공조하는 것은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네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카드들 네. 그러니까 징용공 피해자 제3자 변제 문제라든가 후쿠시마 오염 방류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화끈하게 베풀었는데 거기에 대한 화답이 일본에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뭐가 있느냐면 이명박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 이명박 대통령이 이상득 의원 그 형님 되시는 이상득 의원께서 이명박 대통령은 오사카에서 태어나고 소위 뼛속까지도 친일적이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사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임기 마지막 해에 독도를 가버리잖아요. 가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 보는 시각은 이명박 대통령 같이 친일적인 대통령도 국내 여론과 정치가 변하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일본이 제일 싫어하는 독도 방문을 하게 되는데 꼭 같은 게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냐. 아하.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상호주의에 따르는 대응에 훨씬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근데 이번 대법원 판결이 최근에 제3자 변제 문제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우리는 국제법대로 하게 되는 거고 한국에서 또 국내법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 이미 거기서부터 이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라고도 이제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어떻게 보면 한국의 정치적 지형이라고 하는 걸 상당히 소위 예측 불허하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2015년 위안부 합의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뭐 뒤집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강제징용 문제라는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
그리고 당시에 이 강제징용을 했던 그 전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배상하는 책임 이런 거를 사실은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는 건데. 아니 그게 뭐 기본 상식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보면 이게 국제법을 보는 시각하고 관련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 시각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과 기본 조약하고 네. 청구권 협정이라고 하는 것에서 모든 게 타결이 됐고 네. 국제법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고 우리 외교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조약국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는 네. 사실 그것 다 타결이 된 거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나 그동안에 보면 이제 국제법도 상당히 변화가 되면서 네. 국제 인권법의 변화가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 식민지 국가들 또는 전범 국가들이 행한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한 네. 새로운 해석들이 나오는데 피해자 중심주의적 시각이 상당히 강하게 나왔거든요. 예. 그게 이제 90년대 초에 이제 독일 연방법원이 결국에 그 소위 무조건적 배상 예, 책임을 그렇습니다. 이제 예. 그 결정한 예.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는 다른 한쪽에서는 국제법의 변화가 있다. 네. 국제 인권법의 그렇습니다. 변화가 있으면서 피해자 예. 중심적으로 예, 가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 대법원은 피해자 중심적 시각에서 그렇습니다. 예, 김영란 판결을. 대법원 같은 경우는 그 판결을 냈고 네. 그다음에 2018년 그 대법원 전원 합의부에서 예. 이제 그런 판결을 내린 거거든요. 그럼 국내법적 결정이라고. 네. 그러면 국제법이 국내법이 우선하는가 아닌가. 예. 그건 논쟁의 여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국제법 따라라. 네. 우리 쪽에서는 아니 대법원 판결한 국내법이 있는데 네. 어떻게 국제법이 국제법을- 국내법이 우선할 수 있느냐. 예. 이 논쟁을 가는 거죠. 그런데 예.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결국에 일본적 시각 또는 뭐 국제법을 하는 일반적인 예. 그 주류 시각에서 그런 결정을 하는 건데 예. 그런데 대한민국이 삼권 분립이 있는 국가로서 예. 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제한돼 그렇죠. 있고 예. 그러니까 대부분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사실은 정부의 태도여야 하는 것. 당연히 대한민국 예. 정부도 대한민국 국가의 국가의 일부인데 일원인데. 그러니까 예. 판결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데 이제 뭐 쉽지 않을 거예요. 예. 뭐 제3자 변제 문제만 해도 피해자 일부에서는 또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가 뽑은 우리 손으로 뽑은 우리 대통령인데 일본 문제만 나오면 왜 일본 편을 들지? 이런 답답증이 있는 겁니다. 당장 중국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터지니까 즉각적으로 나서서 오염수 배출하지 말라고 요구를 하고 핵 오염수라고 분명하게 명칭을 쓰면서 동시에 가리비 같은 거 수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 8m 높이에 되는 창고에 가리비가 꽉 쌓여 있어도 그 수입 안 한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최근 나온 일본 보고서 보면 그거 한국에다가 팔려고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우리가 뽑은 우리 대통령이 아예 우리 편은 안 들고 왜 자꾸 일본 편을 드나. 그러니까 뭐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안보라고 하는 대승적 목표, 그다음 공동의 가치라고 하는 대승적 예. 어떤 관점 네. 이런 시각에서 한일 관계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데 네. 그러나 이 징용공 문제라든가 뭐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우리의 정체성을 부인할 수 있느냐 이건 큰 과제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것도 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조금 이제 우려가 있는 게 네. 이 환경 문제는요. 네. 세 가지 변수를 봐야 돼요. 예. 첫째 변수라고 하는 것은 예. 시너지 효과예요. 시너지 효과. 네, 그러니까 뭐 미국의 산성비 같은 게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디트로이트에 있는 자동차 공장들이 그러니까 소위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는데 네. 황산하고 연합이 되면서 산성비로 카나다에 떨어진다. 네. 그러니까 1+1은 2가 아니고 하나 더하기 하나는 2이 아니고 3이 4, 5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죠. 하는 시너지 효과를 예. 보여요. 두 번째로는 시간차 효과, 렉타임 이펙트를 봐요. 네. 그러니까 미니마따만 사건이 대표적인 예, 거고 예. 일본의 미니마따 미니마따만에서 예. 결국에 머큐리 예. 수은을 이제 그렇죠. 배출. 딱 했다고요. 예. 그게 푸드 체인을 따라서 그렇습니다. 예. 결국에 사람들한테 이제 그 수은을 먹은 생선 그렇습니다. 그거를 잡고 또 그걸 먹어서 먹은 사람이. 그런데 그게 5년, 10년 이렇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쿠시마 같은 데도 지금 당장은 예.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계속 네. 거의 오염수 방출이 더 많아지면서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5년, 10년, 15년 이렇게 되면 네.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는 엄청난 재앙으로 올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세 번째는 문턱 효과, 스레시홀드 효과라고 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느 시점까지는 예. 환경 오염이 있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해요. 네, 네. 근데 그
문턱을 넘어서면 엄청난 재앙으로 오는 거예요. 가령 그게 20세기 초에 네. 자 영국이 산업혁명이 나지 않았어요. 네. 그 공장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예. 처음엔 뭐 연기들이 많이 나오고 매연가스 나온 것들을 거의 미스트 안개하고 비슷하게 예. 봤다가 예. 20세기 초 들어오면서 특히 스페인 독감 생기기 시작하면서 네. 이게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냥 문턱을 서면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후쿠시마 방류라고 하는 게 앞으로 5년 10년 해서 예. 계속 이게 방류액의 예. 양이 많아지게 되면 이게 어떠한 재앙으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이 세 가지 네. 불확실성의 변수를 봤을 때는 정부는 아무리 과학적 증거가 네. 그리고 IAEA 소위 과학적 자료가 네. 있다고 해도 예. 조금 더 겸손할 필요가 있었지 예. 않았느냐 하는데 너무 단정적으로 나오고. 예, 그러니까 뒷감당이 가능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IAEA라는 국제 기구가 일본으로부터 너무 많은 비용을 받고 일종의 무슨 하청업체 비슷하게 프로젝트를 했다라는 언론 환경 단체들의 비판. 그린피스 이런 데 비판이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이미 나온 거죠. 근데 그러니까요. 도쿄 전력이 맞습니다. IAEA에다 용역을 부탁한 부탁을 한 거니까. 거니까요. 예. 뭐 그렇게 하더라도 IAEA에서 예. 그것이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게 나올 그렇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IAEA 보고서라고 하는 게 네. 아까 이 세 가지 변수 네. 시너지 효과와 예. 문턱 효과와 예. 시간차 시간차 효과라고 효과를. 하는 걸 반영을 한 보고서냐. 예. 그거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환경단체들이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그렇습니다. 가는 거죠. 예. 독도 좀 여쭤볼게요, 선생님. 그 연말에 터진 이슈이긴 한데 국방부가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교재가 있는데요. 여기 이 교재 가운데 내용 중에 보면 독도를 사실상 센카쿠 열도나 또 쿠릴 열도 이런 데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분쟁 지역,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을 했다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이 이게 이제 이슈화가 되니까 또 화를 내셨어요. 그 국방부의 관련 내용 보고받고 상당히 크게 질책하셨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이 자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독도가 지금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이라고 봐야 됩니까? 독도는 우리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1905년 이제 일본이 러일 전쟁에 승리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 1905년 1월 경에 그 일본 육군이 이제 경성 와서 진주를 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2월 21일 날 이제 그 일련의 조치를 취하죠. 그래서 러일 전쟁의 승리의 트로피, 전리품으로 세 가지를 이제 챙겨가요. 네. 첫 번째가 결국에 조선반도 철도 부설권을 러시아에서 뺏어와서 일본이 가져가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울릉도에서 나오는 삼나무에 대한 체벌권을 일본이 가져가요. 네. 세 번째는 독도를 시마네 현에다가 행정적으로 복속시키는 행위. 네. 그러면 이 자체가 네. 자기들 거라고 하면 복속이고 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독도를 시마네 현에다가 복속시킨다는 게 세 번째 거예요. 네. 그건 분명히 그 자체가 뭐냐. 독도는 조선에 속한 영토라고 하는 것을 일본 자체도 인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그거예요. 독도는 네. 기본적으로 우리의 영토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영토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 인정하지 안 되는 거예요. 네. 일본 입장은 네. 영토 분쟁이 있다는 것을 부각을 시켜서 이런 것을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서 네. 한번 그 국제법적 논쟁을 해보자. 논쟁을 해보자. 그건 일본의 전략이에요. 예. 그런데 일본이 가령 예. 센카쿠 그 조도의 예. 경우는 또 달라요. 예. 중국이 조도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려고 쟁점을 하고 있지만 예. 일본이 그것은 이거는 우리가 건데. 행정적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땅이니까 그걸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 독도를 국제적으로 영토 분쟁의 소지가 있는 지역으로 우리 정원 교재에 넣는다라는 네. 것은 일본의 주장을 우리 젊은 군인들에게 가르친다는 가르쳐준다는 이런 역설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일본은 사실 어떻게 독도 이럴 수가 문제를 있습니까? 소위 영토 분쟁화 시켜서 네. 그게 북방 사계 영토 같이 네. 그 영토 분쟁화 시켜서 이것을 정치적 쟁점을 하려고 하는 게 네. 일본의 전략이었거든요. 예. 근데 우리 정부 입장은 그거 우리 땅인데 아니 내가 내 부인이 있다. 네. 그럼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 부인을 보고 당신 부인 아니야. 네. 내 부인이야라고 예. 할 때 예. 그럼 그거 갖고 싸우겠냐. 내 부인인데 내가 같이 네,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뭐 이런 지금 논리하고 비슷한 거죠.
근데 지금 참 너무 답답하게 된 상황인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쟁점을 삼아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국방부 장관이 독자 판단을 해서 이런 교재 이런 걸 넣어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뭐 대통령실 안보실하고 모종의 협의나 이런 것들이 글쎄 있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 정원 교재, 정원 교육 교재를 어떻게 만드느냐인지 모르지만은 네. 제가 볼 때 정원 교재를 갖고 무슨 국방장관이 보거나 NSC에서 볼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그 새로 만든 이제 정원본부 쪽에서 볼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건 하여간 잘 모르겠지만은 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게 우리 젊은 장병들의 네. 그 교재로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소위 높은 수준에서 검토는 있어야 된다고 볼 거예요. 네. 그러나 하여간 그거는 내가 볼 때는 현 정부의 패착 중에서 상당히 아주 심대한 패착의 하나라고 저는 볼 수밖에. 예. 어떻게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네. 독도 영유권 분쟁이라고 하는 것을 네. 우리의 정원 교재의 예. 내용으로 집어넣는다. 이건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든. 네. 올해 2개의 선거가 있습니다. 4월에는 한국의 총선이 있고요.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요.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측하기 예측하기는 어렵고. 뭐 지금 당장은 음. 트럼프가 유리한 고지를 찾고 했는데. 예. 뭐 문제는 없을까요? 출마에? 글쎄 뭐 이번 대법원에서 네. 결국에 면책특권에 관한 거에 대해서 판결 네. 안 하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뭐 예비선거 포함해서 공화당 후보되는 데까지는 뭐 사법적 장애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네. 그러나 이제 하나 공화당 내 이제 이상 기류는 네. 니키 헤일리가 지금 치고 오기 네. 시작하니까 예. 그리고 사실상 3자 대결 예. 그러니까 조 바이든, 네. 트럼프, 그다음 로버트 케네디, 네. 주니어 그 예. 3자 대결 구도에서 보면은 예. 오히려 트럼프가 그 바이든보다 근소한 차로 앞서는데 네. 그 트럼프 자리에 니키 헤일리를 넣으면은 네. 오히려 바이든 잡차가 더 커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표차가. 것들이 예. 지금 공화당 그 프라이머리 예. 선거에서 예. 어떻게 작용을 할런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니키 헤일리가 공화당 내에서 중도적인 세력들을 끄는데 네. 문제는 트럼프 지지 세력이라고 하는 게 예. 대부분 소위 잭슨이안 예. 아주 소위 잭슨. 우파 예. 소위 그 포퓰리스트 세력들인데 예. 그들의 변화가 있을지 없는지 한번 봐야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최근 와서는 이제 네. 바이든이 이제 최근 와서는 트럼프가 네. 이렇게 헤일리에 대해서 견제구를 계속 지금 예. 날리고 있는 예. 거거든요. 예. 지켜봐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네. 만약 이제 8월 되면 이제 소위 전당대들 예. 열어서 이제 후보를 결정할 텐데 예. 그 전에 바이든 지지율이 계속 안 나오게 되면 네. 뭐 대타론이 나올 수도 있을 네. 거고 네. 대타가 누구가 될지는 뭐 그게 예. 뭐 해리스가 될지 예. 누가 될지 이제 예. 모르겠지만 예. 대타론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로버트 케네디하고 또 네. 저중년이 나올 수도 있을 예. 거고 예.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 될 거예요. 예. 그렇지만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한반도의 또 외교안보 정책은 또 바뀔 수밖에 없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지금 뭐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그 밖에 누가 되든 한반도 정책에는 큰 변화는 없을 거다 이렇게 전망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트럼프가 되면 트럼프가 니키 되면. 헤일리가 만약 공화당 되면. 으로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바이든하고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예. 니키 헤일리는 예. 공화당 중심의 이제 미국의 주류 예. 외교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들을 예, 거기 예, 때문에 예, 또 주류. 본인이 이제 유엔 대사를 지내고 그렇기 때문에 외교 정책에 대한 이제 센스도 분명히 네, 네. 있고 한데 그래서 바이든 정책 또는 전통적인 미국의 대한 정책하고 큰 차이는 없다고 네, 보는데 네. 그러나 트럼프가 되면 달라지겠죠. 어떻게 바뀔까요? 무슨 뭐 동맹의 개념이 달라질 테니까 뭐 기본적으로 인도 태평양 전략 같은 건 본인이 구상한 거니까 네. 그 틀은 바꾸지는 않겠지만 네. 동맹하고의 협력 관계 같은 경우 네. 그래서 가령 한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더 많은 소위 방위비 분담금을 내라는 것부터 시작하고 예. 그 다음에 그것뿐 아니고 또 이 지역에 있어서 인도 네. 태평양 전략 내에서 한국, 일본, 미국 간에 있어서 이게 역할 분담이 있어서 네. 미국의 그 역할을 많이 줄여나가려고 그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역할을 한국하고 일본에 더 많은 역할을
네. 맡기려고 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는 그냥 뭐 중국에 대해 비판적이고 반중 정책을 계속 나갈 거고 경제적으로는 더 강하게 할 텐데. 네. 북한 대만 문제도 네. 그렇게 나갈 텐데, 근데 북한 문제는 상당히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기 북미가 어떻게 변화할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퍼티코에서 알렉스 워드라고 하는 친구가 그 재미있는 기사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그 알렉스 워드를 개인적으로 알았어도 뭐 그 텔레그램으로 소위 채트를 보고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그 친구가 쓴 기사 보도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결국에 북한하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라고 하는 걸 인정해서 그 틀 안에서 결국에 제재를 부분적으로 감축하면서 북한의 핵무장력을 감축시켜 나가는 이런 협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데 북미 수교 가능성도 있을까요? 뭐 아니 그게 핵심인 거죠. 미국에서 내는 카드 중에서는 북미 수교 카드도 넓겠죠. 근데 이제 북한에서 어느 정도 또 양보를 할 것인가. 뭐 영변 핵시설 완전히 하고 있는 뭐 탄도미사일 포함해서 얼마나 양보. 그거 이제 그건 협상의 결과에 달려져 있는 건데. 그러나 이제 그 재미있는 거는 알렉스 워드 기자가 나한테 얘기하는 것은 한국 언론에서 일부 트럼프가 그것을 부인했다고 얘기하는데요. 자기는 직접 컨택했지만 부인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트럼프가 직접 부인한 바 없다. 그러니까 트럼프 온 이메일 알렉스 기자 얘기에 따르면 알렉스 워드 기자에 따르면 부인하진 않았다. 선생님께서 직접 확인하신 거죠? 그 친구 알렉스 워드한테 직접 하고 뭐 텔레그램에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텔레그램 증거로. 근데 이제 한국 언론에서는 트럼프가 그것을 부인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의도적 오보를 내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가능성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협상을 해보지 않았어요.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해봤고 하노이에서 그 당시에 이제 뭐 소위 마이크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자기 개인 변호사가 그 미 의회에서 이제 증언하면서 결국 국내 정치 어려우니까 결국에 썸 딜로 해서 간 게 아니고 빅 딜로 해서 노 딜로 해서 돌아간 건데. 그냥 그런 협상을 트럼프 자신이 해봤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그리고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은 엄격하면서 실용주의자니까 그러니까 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면은 그 목표를 택하지 않고 오케이. 그럼 너희들 도발하지 않고 하는 조건 하에서 그러면 조금씩 부분적으로 감축해 나가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있죠. 그게 이제 직프리드 해커 박사가 이제 주장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헐트. 우선 북한이 지금 핵무기 활동하는 것들 우선 중지시키는 거. 그다음 롤백. 그다음 지금 갖고 있는 핵시설, 핵물질, 핵무기를 감축시켜 나가는 거.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소위 디스맨틀링. 북한이 갖고 있는 핵시설과 물질과 무기를 해체시켜 나가는 이런 접근을 하자는 건데 내가 볼 때는 트럼프가 그런 그 실용주의적 접근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더 중요한 건 트럼프가 하여간 본인은 김정은하고 얘기할 수 있고 김정은이 아직도 자기에 대해서 소위 존경심을 보이고 있고 자기도 김정은에 대해서 그 좋아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게 큰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트럼프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 북한하고 대화가 되지도 않지 않느냐. 그렇죠. 그리고 2018년하고 또 달라서 또 남북한 대화 채널도 없지 않느냐. 지금 북한하고 대화할 수 있는 나밖에 없다. 그렇게도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맞는 얘기 같으세요. 그런데 그게 대선 국면에서 얼마나 미국 유권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가. 그거는 이제 트럼프 캠프에서 이제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한국은 뭐가 되는 걸까? 윤석열 정부는 뭐가 되는 거죠? 북미 수교하고 그렇게 돼서 북한하고 미국이 정말 평화체제 비슷하고 서로 뭐 외교 관계를 수립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뭐 대사관도 서로 양국에 두게 되고 뭐 이런 단계로까지 진전이 된다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는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뭐 상당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서 그게 다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윤석열 정부에는 큰 타격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는 기본적으로 북한을 악의 축으로 보는 그러니까 악의 축은 결국 제거돼야 된다 보는 거니까 그렇죠. 제거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강압 외교를 해야 되고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강화해야 되고 군사적 압박을 강화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을 미국, 일본하고 같이 협력하고 나토하고 협력하면은 북한이 결국 항복을 해서 나오거나 아니면은 내적으로 붕괴되거나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제일 걱정해야 될 부분은 미국을 얼마나 믿어야 하느냐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이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고민. 미국이 고민은 뭐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한국의 보수 세력에서 강조하는 것은 야 확장 없이 못 믿겠다. 확실해줘라. 그래서 워싱턴 선언해서 소위 워싱턴 그러니까 뉴클리어 컨설테이티브 그룹 핵 협의 그룹. 핵 협의 그룹이라는 걸 만들고 다 해주겠다고 얘기하고 이제 금년 8월 이제 을지 훈련 때는 아예 뭐 핵전쟁을 가능한 가정한 또 상정한 그런 실질적인 이제 핵무기 활용 연습도 하겠다라고 또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고민은 그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한국 정부 또는 한국 국민들이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확장 억제에 대해서 의구심을 자꾸 가지니까 한국에 대해서 무슨 확증을 줘야 돼. 어슈런스를 줘야 돼. 그 한국에 대해서 어슈런스를 자꾸 주다 보면은 북한을 다루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나오니까. 그 이 사회에서 어떻게 조율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하나 많은 제가 아는 미국의 지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미국 너무 믿지 말아라. 미국 너무 믿지 마라. 우크라이나 봐라. 그다음 뭐 가자 사태도 보고 미국이 할 수 있는 거 한계가 있고 미국의 외교 정책은 국내 정치 풍향에 따라서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한국이 나갈 길 찾아야 된다. 그거는 제가 2018년 헬 키신저 박사 만났을 키신저 박사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준 그 제언이 미국 너무 믿지 미국만 너무 보지 말아라. 너희들이 독자적인 생각을 갖고 그리고 한국 스스로도 미국이 원한다고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한국이 스스로 제갈 길을 찾아라. 라고 하는 게 그 당시 뭐 판문점 선언하고 남북 관계가 좋아질 때고 그러긴 하지만은 키신저 박사의 그 견해가 그건데 지금 미국 내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지금 그 덕바운드라고 하는 하토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 같은 주장은 지금 주한미군 빼야 된다 이거예요. 북한이 지금 전술핵 타격 능력이 있는데 그냥 28,000명 그냥 두면은 북한이 전술핵 갖고 치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행동을 하기 위해서라도 빼야 된다. 주한미군을 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미국 내에서는 우리가 뭐 지금 뭐 동맹 70주년 기념을 작년도 하고 그렇게 많이 했지만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는 걸 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또 실질적으로 미국의 젊은이들이 여기 와서 싸우는 그런 상황이 재현되는 걸 원하지는 않는 게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그걸 다 염두에 두고 한미 관계도 조율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옛날 6.25 때처럼 그렇게 미국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참전하고 4만 명 가까운 그 젊은 장병들의 목숨을 잃고 그런 희생을 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조금 더 중용을 갖춘 그런 외교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올해 새해에 임기 3년 차를 맞이한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남은 기간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가장 중요한 건 북한하고 대화를 해야 되겠죠. 북한과 대화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위협은 북에서 오는데 북한의 위협은 오히려 자극하면서 더 소위 악화시키면서 그다음 한미동맹, 한미 3국 군사공조 강화하는 걸 참되는 건 제가 볼 때는 순서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만약 정부에 관여를 한다고 하면 북한의 위협을 최소화시키는 데는 외교적 영향을 저는 쏟겠어요. 그러려면 북한하고 대화도 해야 될 거고. 그런데 지금은 순서가 바뀌었거든요. 북한은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 자극하고 하면은 그건 그냥 방치해두고 위협을 방치하면서 결국에
우군을 확대하는 네. 이 전략이 그렇게 좋은 건가? 예. 좋은 전략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위협을 최소화시키면서 예. 그다음 우리 안전을 극대화시키는 게 좋은 외교 정책이고 안보 정책인데 네. 또 그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그래서 예.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가 하고 저는 현 정부에서 할 때는 하여간 아까 뭐 우리 장 기자께서 지적했습니다만 하여간 중용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네. 중요할 것 같아요. 모든 게 과유불급이에요. 네. 지나치면은 예. 못하면 못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한미동맹 중요하죠. 예. 잘해야 되죠. 예, 예. 근데 그게 지나치면은 예. 미국에도 부담이 되고 예.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북한의 반발을 초래하면서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드시기 예. 때문에 예. 그 중용의 묘를 외교정책 하는데 좀 많이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또 세 번째 한다라고 하면은 네. 국민적 합의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국민적 합의. 아니 국민의 반을 예.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을 시켜놓고 적대시했을 때 예. 어떻게 북한하고 싸우고 어떻게 동북아의 소위 안보 불안을 네. 헤쳐나갈 수 있을 거예요. 예. 아니 지금은 입장이 다르더라도 설득해서 같이 가고 또는 정부가 조금 자기 입장을 양보를 해서 네. 절충점을 찾아갖고 국민적 합의를 구축한 외교 안보 정책을 해야 국민이 다 같이 네. 거기 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손자병법의 네. 일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국민들이 군주와 같이 살고 죽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전쟁을 준비하지 말아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은 참 걱정이 앞서는 그런 정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3년 차를 맞이하는 2024년 새해에 선거에만 몰입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한반도가 평화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데 좀 몰두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오늘 신년 인터뷰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외교안보 정책이라는 건 네. 우리 생존과 번영에 직결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과 사의 문제하고 직결돼 있습니다. 네. 생사 여탈과 직결돼 있기 네. 때문에 정부는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정책을 펴하고 국민은 네. 더 치밀하게 감시해야 되고 네. 그래야 우리의 평화와 번영이 담보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외교안보 정책이 대통령의 것만이 아니에요. 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 신탁을 받아갖고 대신해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건데 네. 그것이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라고 하면 그건 바람직한 네. 일이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감시하고 정부로 하여금 더 신중성을 갖고 그리고 보다 더 합리적으로 네. 대승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압력을 가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아유, 어려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올해는 종종 모셔서 말씀을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